성경이 메시아라고 부른 외국인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닌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왕 키루스 대왕이에요. 이사야서 45장 1절을 펼쳐보면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 영어로 하면 크라이스트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에게 이 칭호를 붙인 건 이게 유일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네 구원자에게나 쓰는 가장 신성한 호칭을 이교도 왕에게 바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런데 이 은인의 후예들이 지금 유대인 국가의 수도에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합동 폭격했어요. 작전명 서사적 분노. 12시간 동안 약 900회가 넘는 공습이 이란 전역에 쏟아졌습니다. 테헤란, 에스파한, 콤, 이란의 핵심 도시들이 동시에 불에 휩싸였어요.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거처 폭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딸과 사위, 손자까지 같이 죽었어요. 국방장관, 혁명수비대 사령관, 정보기관 수장도 연이어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이란 체제의 머리가 한꺼번에 날아간 거예요. 이란은 미쳐 날뛰듯이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기지까지 미사일과 드론 수백 발을 퍼부었고 레바논의 헤즈볼라까지 참전을 선언하면서 중동 전체가 하루아침에 전쟁터로 변했어요. 사망자가 2,000명을 넘기고 레바논에서만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하자 유가가 치솟으면서 세계 경제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바닷길이 막힐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덮친 겁니다. 2500년 전에는 유대인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은인의 나라가 지금은 유대인 국가를 지구에서 지우겠다고 선언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원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이 두 나라는 비밀 경찰을 같이 만들었고 미사일을 공동 개발했고 수많은 직항 비행기가 텔아비브와 테헤란 사이를 오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테헤란 궁전에서 이란 국왕과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벤구리온은 이란과의 관계를 가리켜 결혼 없는 진정한 사랑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 관계가 단 일주일 만에 증발했어요. 대체 뭐가 어떻게 꼬인 건지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기원전 53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대왕이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던 바빌론을 정복한 해예요. 이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키루스의 군대가 바빌론 성벽 앞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거의 무혈로 항복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요새가 싸우지도 않고 성문을 열어준 거예요. 키루스가 바빌론 성 안으로 들어선 그날 성 안에는 수십 년째 끌려와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고향 예루살렘에서 강제로 쫓겨나서 이국 땅에서 노예처럼 일하며 수십 년을 버텨온 사람들이었거든요. 키루스가 한 일이 이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추방당한 민족들을 전부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칙령을 내린 거예요. 유대인들도 당연히 포함됐습니다. 그냥 풀어준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 성전을 다시 지어라. 건축비는 내 국고에서 되겠다. 이렇게까지 허락했어요. 정복자가 피지배민의 종교 성지를 자기 돈으로 복원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기원전 6세기에 이런 발상을 한 왕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랍죠. 이 칙령이 새겨진 점토 원통이 1879년에 바빌론 유적에서 발굴됐는데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2500년이 넘은 유물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페르시아, 그러니까 오늘날에 일하는 은인 중에 은인이었어요. 이 감정이 얼마나 깊었냐면요. 성경에는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된 유대인 여성 에스더 이야기가 한 권을 통째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궁정에서 제상 하만이 제국 전역의 유대인을 단 하루 만에 전멸시키라는 칙령을 받아냈는데 왕비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서서 자기 민족을 구한 이야기예요.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서면 사형에 처해지는 시대였거든요. 에스더는 그걸 알면서도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매년 푸림이라는 축제로 기념하면서 에스더서 두루마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해요. 2500년 넘게 매년 같은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유대인의 집단 기억에 얼마나 깊이 각인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란 땅에서 유대인 공동체는 키루스 이후로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이어졌어요. 사산 왕조 시대에는 유대인 출신 왕비 슈산두우트가 유대인 정착촌을 직접 건설하기까지 했습니다. 2500년 동안 이란은 유대인에게 해방과 은혜의 상징이었어요. 놀라운 건 이 우호적인 감정이 현대에 와서도 그대로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살아있었을 뿐 아니라 20세기에 들어서서 역대급으로 강해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역사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그런데 사방이 적이었어요. 건국 선언을 한 바로 다음 날부터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까지 5나라가 동시에 공격해왔거든요. 갓 태어난 나라가 5나라에 둘러싸여 생존을 걸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은 이때 기가 막힌 생존 전략을 세워요. 주변부 독트린이라는 건데 핵심이 뭐냐면 아랍 세계 바깥에 있는 비아랍 국가들과 비밀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적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적의 뒤에 있는 나라들과 손을 잡겠다는 논리였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이 한 문장이 이스라엘 외교의 기본 공식이 된 겁니다. 그 첫 번째 파트너가 바로 이란이었어요. 1950년 3월 6일 이란의 팔레비 국왕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공식 인정합니다. 이슬람 국가 중에서 터키 다음으로 두 번째였어요. 이게 왜 파격적이냐면 당시 중동의 모든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을 지도해서 지우겠다고 공개 선언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한복판에서 이란이 이스라엘 편을 든 겁니다. 테헤란 한복판 카우데로에 이스라엘 대사관이 3층짜리 건물로 떡하니 들어섰어요. 이스라엘 대사 메이르 에즈리는 이란 출신 유대인이었는데 무려 15년간 테헤란에 주재하면서 양국 관계의 기둥을 하나하나 쌓았습니다. 1959년에는 이스라엘 국적 항공사 LR이 텔아비브에서 테헤란까지 직항 노선을 열었어요.
1970년대에 들어서면 양국 간 직항편이 정기적으로 운항될 정도로 왕래가 잦아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잡한 비자 절차 없이 이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보세요. 지금 서로 미사일을 쏘는 두 나라 사이에 민간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녔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상상조차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수면 아래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1957년 이란이 국가안보정보기구 사박을 창설할 때 미국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가 직접 관여했어요. 처음에는 CIA가 훈련을 맡았는데 CIA 훈련팀이 이란에서 빠지자 모사드가 사박 훈련의 핵심 역할을 떠안았습니다. 이란의 비밀경찰을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처음부터 키운 거예요. 단순히 기술 몇 가지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합동작전을 수행하고 심지어 이라크 안에 쿠르드 반군을 같이 무장시키고 훈련시키는 관계였어요. 한 나라의 비밀경찰과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이 이 정도로 얽히는 건 사실상 혈맹 수준입니다. 경제적 유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어져요. 이란은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석유의 절반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했습니다. 당시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석유 한 방울 안 팔겠다고 금수 조치를 걸었는데 이란이 그 빈자리를 채워준 거예요. 이란 석유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경제가 돌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1968년에는 아예 합작으로 거대한 파이프라인까지 깔았습니다. 에일라트에서 아시켈론까지 254km,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이란 석유를 직통으로 실어 나르는 관이었는데 50대 50 공동 투자였어요.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보다 긴 파이프라인을 두 나라가 돈을 반씩 내고 같이 땅에 묻은 겁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이스라엘의 에너지 생명줄이었어요. 자, 여기서 더 놀라운 게 나옵니다. 1977년 7월 18일 이란 국방차관 하산 토우파니안 장군이 비밀리에 이스라엘을 방문해요. 공항에서 바로 회의장으로 직행했는데 그 자리에 이스라엘 외교장관 모셰 다얀과 국방장관 에제르 바이츠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합의된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프로젝트 플라워라는 극비 사업인데 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용 변종을 두 나라가 공동 개발하기로 한 겁니다. 이란이 2억 8천만 달러 상당의 석유를 대금으로 먼저 지불했고 이란 남부 시르잔에 미사일 조립 시설을 라프산잔에 시험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지금 서로에게 미사일을 쏘는 두 나라가 50년 전에는 같이 미사일을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가 이 정도면 소설보다 더 소설 같죠. 이 시기에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1972년 5월 18일 이스라엘 총리 골다 메이어가 극비로 테헤란을 방문합니다. 이 방문은 이스라엘 내각 일부 장관에게조차 알리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졌어요. 74세 메이어 총리가 테헤란에 도착했을 때 팔레비 국왕이 측근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저 노부인은 정말 대단한 체력이군. 메이어 본인은 귀국해서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농담했어요. 나와 샤의 로맨스라고요. 국가 최고 지도자끼리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의 관계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벤구리온도 1961년 테헤란을 비밀 방문했을 때 이란 총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의 관계는 결혼 없는 진정한 사랑과 같습니다. 그 편이 더 낫습니다. 이 말은 공식적으로 동맹이라고 발표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아랍 국가들의 눈치 때문에 공개적인 동맹 선언은 못했지만 실제로는 동맹 이상의 관계였다는 고백인 겁니다. 이란에 살던 유대인 8만 명은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했어요. 테헤란에만 6만 명이 살았고 시나고그를 공개적으로 운영했고 유대인 학교에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정부 관직에도 진출했습니다. 사업도 번창했고 종교 활동도 자유로웠어요. 키루스가 시작한 2500년 우정이 20세기에 와서 군사 동맹, 정보 동맹, 에너지 동맹, 산업 동맹으로 완성된 겁니다. 비밀 경찰을 같이 만들고 미사일을 같이 개발하고 석유와 무기를 교환하고 254km 파이프라인을 같이 깔고 정상끼리 비밀 방문의 농담까지 주고받는 관계. 이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1979년 1월 이란에서 혁명이 터집니다. 팔레비 국왕이 나라 밖으로 쫓겨나고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아야톨라 호메이니라는 종교 지도자가 권력을 잡았어요. 호메이니가 권좌에 앉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두 쪽으로 갈라버린 거예요. 미국은 큰 사탄,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 이 한마디로 30년 동맹이 증발했습니다. 벤구리온이 결혼 없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불렀던 관계가 호메이니의 연설 한 줄로 끊어진 거예요. 이 과정이 얼마나 빨랐는지가 진짜 소름 끼칩니다. 2월 11일에 혁명이 성공하고 딱 일주일 뒤인 2월 18일에 마지막 이스라엘 대사 요세프 하르멜린이 테헤란을 떠나요. 외교관 20여 명과 이스라엘 시민 100명이 이틀 안에 전부 대피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며칠 만에 싸들고 나온 거예요. 254km 파이프라인도 미사일 공장도 비밀경찰 합작도 전부 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벌어진 장면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상징적인 순간이에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야세르 아라파트가 58인 대표단을 이끌고 테헤란에 도착합니다. 혁명이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이었어요. 아라파트는 곧장 옛 이스라엘 대사관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호메이니의 아들 아흐마드가 옆에 서 있었고 건물 앞에 팔레스타인 깃발이 올라갔어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대사관을 팔레스타인 대사관으로 개관한 겁니다. 피에로 역사상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던 최초의 공식 대사관이었어요. 이스라엘이 30년간 쓰던 건물을 이스라엘의 최대 적에게 넘긴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결별 선언이 또 있을까요? 거리 이름까지 바뀌었어요. 대사관이 있던 카흐 거리는 팔레스타인 거리로 카흐 광장은 팔레스타인 광장으로 개명됐고 2026년 지금도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이란에 살던 유대인 8만 명 중 대부분이 나라를 떠났어요. 이스라엘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흩어졌고 지금 이란에 남아있는 유대인은 1만 명 안팎입니다. 2500년간 이어져온 공동체가 몇 년 만에 녹아내린 거예요. 에스더의 나라, 키루스의 나라에서 유대인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가장 기묘한 반전이 등장해요. 혁명 딱 1년 뒤인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이 터졌거든요.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한 겁니다.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어요. 미국도 소련도 중국도 이란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사방에서 문이 닫혔어요. 그때 몰래 이란에 무기를 판 나라가 있었습니다. 작은 사탄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나라 이스라엘이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이란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였거든요. 이라크가 이기면 중동 최강의 군사대국이 이스라엘 코앞에 나타나는 셈이니까요.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냉정한 계산이었습니다. 규모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1980년대 초반 이스라엘은 이란에 수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팔았습니다. F4 팬텀 전투기 부품, 호크 미사일, 랜스 미사일, 전차 부품이 키프로스를 경유해서 이란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국방부 관리 아브라함 타미르 소장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매달 우리가 이란에 팔고 싶은 미국 무기와 부품 목록을 넘겼다고요. 이 비밀거래는 나중에 미국 정치사 최대 스캔들 중 하나인 이란 콘트라 사건으로 세상에 터져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중개해서 이란에 무기를 판 돈을 미국이 몰래 니카라과 반군에 전용한 사건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이란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한테 무기를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잡아댔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수 모드로 돌아갔어요. 더 놀라운 건 이스라엘 측 반응이에요. 이란이 작은 사탄이라고 욕하던 한복판인 1987년에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츠하크 라빈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란은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친구다. 우리는 입장을 바꿀 의사가 없다. 그 혁명 정권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적이라고 선언한 나라가 몰래 무기를 대주고 무기를 받은 나라가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고 무기를 판 나라가 그래도 너희는 우리 친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적대적 공생이라는 구조예요. 서로 미워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손을 잡고도 공개적으로는 미워해야만 하는 관계. 이 기묘한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 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동의 적이 사라졌거든요. 걸프전으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크게 약해졌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란을 살려둘 전략적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반대편에서 이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조이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했을 때 이란은 혁명수비대 교관 1,500명을 레바논 베카 계곡에 보내서 시아파 민병대를 훈련시켰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조직이 헤즈볼라예요. 근데 이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란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대에 돈과 무기를 쏟아부었고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까지 전부 자기 네트워크로 끌어들였어요.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 이 무장연합체가 이스라엘 국경 사방에서 총을 겨누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보기에 이 모든 총알 뒤에 항상 이란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란 핵 문제가 겹치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해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가 나왔을 때 이스라엘은 나라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응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어요. 2010년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 제작한 스톡스넷이라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이란 나탄즈 핵시설에 침투합니다. 네덜란드 정보기관이 이란 엔지니어를 포섭해서 바이러스를 시설 내부에 심었거든요. 이 바이러스가 원심분리기 엔진의 회전 속도를 관리자 몰래 높여서 기계가 스스로 폭발하게 만들었어요. 9,000개 원심분리기 중 약 1,000개가 파괴됐습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다른 나라의 핵시설을 물리적으로 파괴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례였어요. 그리고 이란 핵과학자들이 한 명씩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오토바이에 부착된 원격 폭탄, 자동차 밑에 붙인 자석 폭탄, 도로변 총격.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최소 5명의 핵과학자가 암살당했고 2020년 11월에는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의 총책임자 모센 파크리자대가 테헤란 동쪽 64km 지점의 도로에서 제거됐습니다. 이란은 전부 이스라엘 소행이라고 확신했고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맹세했어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이 그림자 전쟁이 2024년에 마침내 직접 충돌로 폭발합니다. 4월 이스라엘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서 혁명수비대 장성 3명을 죽이자 이란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국 영토에서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드론과 미사일을 직접 발사했어요. 이걸 꼭 기억해주세요. 2500년 역사에서 이란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무기가 직접 날아간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한 발이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예요. 2025년 6월에는 12일 전쟁이 터집니다. 이스라엘 전투기 200대가 이란 전역 100곳 이상을 동시에 타격했어요.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와 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바게리가 사살됐고 미국까지 참전해서 B2 폭격기로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하며 이란 핵시설을 날렸습니다. 포르도, 나탄즈, 에스파한. 이란이 수십 년에 걸쳐 지하 깊숙이 숨겨놓았던 핵 인프라가 12일 만에 초토화됐어요. 휴전은 됐지만 이란의 군사력은 크게 꺾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8일 최종 폭발이 일어납니다. 12시간 만에 약 900회 공습, 하메네이 사살, 이란 정부 지도부 동시 제거. 이란의 보복으로 중동 전체가 전쟁터가 됐고 레바논에서만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떠났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고 있어요. 자, 25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키루스 대왕이 바빌론 성문을 열고 유대인을 풀어줬을 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은혜의 기억이 2500년을 이어오다가 테헤란 궁전에서 농담을 주고받는 동맹이 되었다가 혁명 하나로 일주일 만에 적국이 되고 결국 서로의 수도에 미사일을 날리는 관계가 될 줄은요. 종교가 바꾼 게 아닙니다. 혁명이 바꾼 거예요. 1979년 호메이니가 권력을 잡는 그 순간 2500년 우정의 역사가 한 줄의 연설로 끊어졌습니다. 큰 사탄, 작은 사탄. 그 8글자가 30년 동맹을, 정기 직항편을, 8만 유대인의 삶의 터전을, 미사일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254km 석유 파이프라인을 전부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헤즈볼라와 하마스와 핵 프로그램과 대리전쟁이 채웠습니다. 성경이 메시아라 부른 나라의 후예들이 지금은 그 메시아가 구원한 민족의 나라에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지금 테헤란과 텔아비브에서 동시에 터지는 폭발음은 어쩌면 2500년 전 키루스가 열었던 바빌론 성문이 영원히 닫히는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역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